경제원론 기말고사 중간고사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한국의 핀테크고요. 네. 목차는 일단 핀테크, 그다음 두 개의 기업 분석과 비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내 핀테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삼성전자의 취업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핀테크의 정의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핀테크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정보기술,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입니다. 원래 금융산업에 핀테크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부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사용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카드 결제를 이용하거나 터치 몇 번으로 금액을 송금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핀테크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은 핀테크의 분야를 준비했는데요. 핀테크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지급결제인데요. 지급결제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분야입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앱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간편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를 모으고 사업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 데이터 분석인데요. 금융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 기술로 개인 또는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객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일에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금융 소프트웨어인데요. 금융 소프트웨어는 금융 업무에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페이팔에서 자체적으로 꾸린 사기거래 탐지 FTS 기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 거래 패턴에 어긋나는 거래가 일어날 경우 이를 이상거래로 인식하고 추가 인증을 요구해 사기거래를 막는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플랫폼인데요. 금융기관이 가운데 끼지 않고도 전세계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은 랜딩클럽인데요. P2P 기반의 대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에게 남는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다시 많은 고객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 핀테크를 일단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해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은행 수수료는 높고 신용카드 발급에 2주가 넘게 걸려 불편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 때문에 편리성이 우수한 핀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오랜 기간 이어진 금융 규제를 풀어가며 핀테크 붐의 조성을 뒷받침하며 그 중에서도 안전한 자산 운용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인 히노라보를 창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 댄스그룹과 미쓰비시 그룹의 합작에 만든 핀테크 지원센터에는 일본과 해외 우수 핀테크 기업을 선발해 입주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과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으며 IT 사업자가 금융기관과 핀테크 사업자 간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핀테크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자이누, 머니포워드, 닥터월렛, 프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일본 국내 핀테크 시장 규모를 이렇게 그래프를 따봤는데요.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핀테크 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3대 메가뱅크로 손꼽히는 이스미 토모은행,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 미주은행과 대형 SI 기업이 벤처기업 대상 이벤트를 수시 개최하면서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벤처기업과 대기업 간의 협력 등으로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에 일본 국내 핀테크 시장 규모는 약 33억 9,400만 엔, 하나 약 3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핀테크 시장은 2018년에는 222억 8,600만 엔, 2020년에는 567억 8,700만 엔으로 급속히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해외 국가에서는 중국을 준비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핀테크 도입률이 69%로 20개 주요 국가 중 도입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절대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핀테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 내부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이 돈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은 7에서 8억 명에 달하는 대규모 모바일 사용자와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편 결제를 넘어 모바일 대출은 올 들어 매달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고, 모바일을 이용한 자산운용 역시 최근 1, 2년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대표 기업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는 지급 결제를 이렇게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사업 내용에서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회원들에게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텐페이라는 기업인데요. 텐페이는 알리페이와 같이 지급 결제를 주로 하는 기업이고, 사업 내용에서는 주력 플랫폼인 QQ, 위챗 등의 관시를 기반으로 결제 점유율 약 1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급 결제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디안롱인데요. 디안롱에서는 P2P 대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서는 총 15조 원 규모의 온라인 대출을 미국과 중국에서 진행하며 관리한 검증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엄격히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모두 예측 가능한 규제입니다. 즉, 규모가 작을 때는 규제를 하지 않고 규모가 커지면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신생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사업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편리성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 더 나아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베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플랫폼, SNS의 영역에서 지급결제, 전자지갑, 전자화폐와 같은 금융업 분야로 사업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을 또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기업은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지급결제를 주로 하는 기업이고, 사업 내용에서는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를 페이팔 계정에 등록하면 로그인을 통해 신용카드 번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랜딩클럽인데요. 랜딩클럽은 P2P 대출을 주로 하고 있고, 사업 내용에서는 자금 수요자가 랜딩클럽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서 작성을 하면 온라인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평가 및 엄중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신용평가 기준을 통과한 자금 수요자에 한해 적절한 이자율을 부여하고 자금 수요자를 자금 공급자가 선택하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페이먼트인데요.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분야에서는 지급결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에서는 외부 사이트에서 아마존의 아이디를 통해 사이트에 가입 없이 결제가 가능한 체크아웃 바이 아마존과 다른 외부 사이트에서도 아마존의 결제 솔루션을 이용해 결제가 가능한 로그인 앤 페이 위드 아마존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영국인데요.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최초 도입하여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신규 금융상품을 규제와 제약 없이 일정 기간 테스트 가능한 기회를 줍니다. 모바일 및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각각 131%,
84%로 전 세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1인당 전자상거래 이용액은 2012년 1,175파운드로 미국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기준 영국 금융산업의 GDP의 9.3%인 1,400억 파운드에 육박하며 인구수 대비 타국가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은행업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인 런던 국제금융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내 ICT 분야 종사자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핀테크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고급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 것 역시 핀테크 산업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요인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런던 소재의 대형 금융회사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와 제휴를 확대해 나가는 것 역시 영국의 핀테크 산업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영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첫 번째 기업은 모니타이즈입니다. 모니타이즈는 지급 결제를 주로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에서는 국제은행거래 표준에 따른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솔루션인 모니타이즈 모바일 머니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조파인데요. 조파에서는 대출을 주로 해주고 있고 P2P 방식의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대출자들의 대출 금액과 이자율을 조합해 차입자의 요구에 맞는 대출 서비스를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트랜스퍼와이즈인데요. 트랜스퍼와이즈는 외환거래 FX를 이렇게 주로 다루고 있고 국외 거주자, 외국인 학생, 사업자 등이 전 세계로 송금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기업을 삼성과 애플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성은 일단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환출자 구조이며 사실상 너무 덩치가 커져버린 삼성전자를 오너일가가 직접 지분으로 지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돈을 이용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애플인데요. 애플은 전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대표 상품은 아이폰이며 코카콜라와 맥도날드와 같은 미국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본사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있습니다. 애플파크로 명명된 신규 캠퍼스가 건축되었는데 UFO를 닮은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삼성과 애플 그 두 기업의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를 지급 분야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2015년 3월에 공개한 간편 결제 서비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MST와 NFC를 동시 지원하는 온 오프라인 핀테크 결제 솔루션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한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모바일 결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694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 애플페이와는 달리 간편 결제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생체 인증 수수료가 있으며 건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9.9원까지 카드사 인증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애플페이인데요. 애플페이는 아이폰 5S에 터치 아이디가 도입될 때부터 꾸준히 나온 떡밥 중 하나입니다. 아이튠즈 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지문인식이 도입되었으니 보안도 충족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NFC를 최초로 도입한 아이폰 6 및 애플 워치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최초 서비스 지역은 미국뿐이었지만 해마다 점점 지원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페이의 기술을 준비해봤는데요.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결제 솔루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의 마그네틱 결제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루프페이는 이 기술을 이용해 전용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등 개인 생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카드 인증을 마치면 일회용 가상카드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일회용 가상카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켜 수화고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기존 루플페이의 경우 기존 카드에 정보를 저장하였다가 재생하는 방식이라 복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비해 일회용 가상카드 정보를 생성하고 결제가 완료, 취소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보안 면에서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갤럭시 X6 엣지 분의 사진입니다. 카메라 아래에 안테나에서 마그네틱 신호가 생성됩니다. 강한 자기장 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귀에 대보면 주기적으로 노이즈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으로는 단점으로는 일회용 카드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제 취소를 하려면 삼성페이를 들어가서 취소 모드로 다시 긁어야 한다는 불편이 있습니다. 초기화 또는 결제 90일 초과 등으로 인해 삼성페이 앱 내에서 결제 내역이 없어진 경우에는 사용된 카드 번호 데이터들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카드 번호가 일회용으로 이용할 때마다 랜덤하게 생성되므로 기본적으로 카드 번호를 통한 멤버십 포인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1.5 버전부터 가맹점에서 카드 구별을 위해 카드 고정 토큰 번호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단 고정 카드 번호라도 서버에서 같은 번호를 계속 생성하는 방식이라서 번호를 받아야 하는 딜레이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다음 애플페이의 기술인데요. 애플페이는 iOS의 기본 앱인 월렛을 통해 사용합니다. 최초 사용 시 아이튠즈 스토어에 등록된 신용카드 CVC/CW/security 코드를 입력하면 기본 결제 카드로 월렛에 등록됩니다. 그 후에 카드를 추가하려면 사용자는 카메라로 신용카드를 비추어 iOS가 알아서 또는 사람이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월렛에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카드 등록 시 해당 카드 발급사에 서버에 정보를 보내어 해당 카드가 도난당한 카드는 아닌지 아이튠즈 스토어에 등록된 사용자 정보와 카드 소유주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 애플페이의 온라인에서는 개발자가 애플페이 API를 사용하여 앱 내 결제 IAP, In-App Purchase에서 다른 지불 방식, 신용카드 정보의 수개 입력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함께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앱 내 결제 시 애플페이로 결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터치 ID 또는 페이스 ID 인증을 요청하는 인터페이스가 뜨며 지문 인식 또는 얼굴 인식을 하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NFC 단말기가 활성화되어 있고 애플페이에 가맹된 사업체에서만 지불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시 직원에게 애플페이로 결제할 것을 알려주고 아이폰을 NFC 단말 근처에 가져갈 경우 월렛 화면과 함께 터치 ID 및 페이스 ID 인증을 요청하는 인터페이스가 뜨며 지문 인식 또는 얼굴 인식을 하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애플페이의 또 기술인데요. 통신 자체는 NFC 기반 근거리 무선 통신을 이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서비스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로 단말기 내에는 카드 번호나 CVC 번호가 저장되지가 않습니다. 단말기는 오직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 정보에 토큰만 가지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둘째로 결제 시 NFC 단말에 전송하는 것은 카드 정보가 아니라 다이나믹 코드를 활용한 일회성 사용 코드. 또한 애플은 결제 시트랙 잭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에서 언제 무엇을 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등록할 때를 제외하고 결제 시에는 어떠한 데이터 통신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이렇게 이게 사용 서비스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나라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삼성페이가 25개국, 애플페이가 31개국으로 아직까지는 삼성페이가 전 세계적으로 쓰여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삼성페이에는 루프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스마트폰을 카드 결제기에 접촉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 애플페이와 같은 NFC 시스템, 온라인 결제 시 사용하는 앱카드 모드를 지원합니다. 가맹점이 NFC가 되는 결제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삼성페이가 이슈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에 비해서 애플페이는 카드 정보가 들어있는 스마트폰과 NFC 기능을 가지고 있는 카드 결제기가 통신을 해서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맹점 매장들이 NFC가 되는 결제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애플페이는 국내에서 사용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삼성페이가 좀 더 애플페이보다 좀 더 서비스가 좋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국내 핀테크 발전 방안인데요. 첫 번째로는 결제 송금 분야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 현황에는 스타트업보다 기존 유통 및 기업 IT 기업들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 결제 이용 금액 중 삼성페이, SSG페이, L페이, 배민페이 등이 전체의 71.4%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의 정보통신 사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체의 28.6%에 불과합니다. 간편 송금은 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가 양분 전체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8과 그림 8은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금액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2018년에서는 합계가 280억이었는데 2016년에는 합계가 280억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그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9는 간편 송금 서비스 이용 금액인데요. 2016년에는 68억 원 그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또 한 4배 정도, 4~5배 정도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분야는 대출 핀테크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대출 핀테크의 국내 현황은 양세 사업자 위주의 시장으로 최근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확대는 미미했던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의 사업 구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10번은 유형별 대출 잔액인데요. 여기 이 가운데 여기서 이게 속하는 게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림 11은 유형별 부실률인데요. 여기서도 가운데 이 항목이 제일 높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타깃 고객군의 열악한 신용도와 P2P 대출 기업의 낮은 신용평가 역량 때문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있습니다. 대출 핀테크들의 주장과 달리 12등급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신용 데이터가 국내에서는 사실상 없고 신용평가 및 관리 역량도 매우 낮습니다. SNS 등을 이용한 신용평가 고도화는 SNS 데이터가 신용도 평가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다는 점을 비춰볼 때 현실화가 힘들어 보입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도 기존 카드사와 대부업체에 비해 차별성을 찾기 어려웁니다. 국내 카드사와 대부업체는 이미 모바일이나 전화로 실시간 즉시 대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해외, 중국, 미국 등 해외의 상황도 비슷하나 일부 성공적인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로드 어드바이저인데요. 국내 로드 어드바이저의 국내 현황은 도입 초기 단계로 소수의 기업만 시장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서로 협업하는 형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예로 들자면 KB 하나은행인데요.
KB하나은행은 하이로봇으로 17년 7월에 출시했고 하이브리드형이며 출시 9개월 만에 4만 명 9천억 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스타트업에서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랑 같이 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계인데요. 극소수의 기업을 제외하면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성장이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 14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구성 요소와 개발 난이도인데요.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가 사항이 이런데 트레이딩 모형과 포트폴리오 모형 이거는 난이도 한데 난이도 중 이게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이고 예측 모형 난이도 최상 이거를 이게 하는 게 현재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망인데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가 개입하는 하이브리드형 로보 어드바이저가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이 전체 부분을 봐서 시사점을 도출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금융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가 핀테크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존 금융시장의 성숙도가 높을수록 핀테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절감 가능성은 낮고 기존 금융회사의 신뢰성과 핀테크의 편의성을 결합함으로써 금융혁신을 위한 시너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의 신뢰도와 핀테크 기업의 혁신성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한 금융규제 환경은 필수적입니다. 편의성 제공과 높은 수수료 부과를 하면 자유로운 경제 환경 필요로 할 수 있고요. 핵심 비즈니스를 통한 고객 확보 부가 사업을 통해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하고 신규 금융 서비스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필요합니다. 기존 규제를 회피한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 창출하면 기존 규제의 유연한 해석과 규제 회피에 따른 금융사고의 위험 방지 체계 수립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취업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에서는 연구개발인데요. 연구성과를 기초로 상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 설비인데요. 제품 개발부터 양산까지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사용자가 만지고 볼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보다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합니다. 경영지원 분야에서는 계획 재무인사, 경영혁신, 구매 등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스텝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업 마케팅인데요.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를 촉진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직무입니다. 이 다음은 취업 프로세스인데요. 상급 신입 공채는 모집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되어 있고 지원 자격은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지원자, 어학자료를 보유한 지원자가 해당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과정은 지원서 접수하고 직무 적합성 평가하고 직무 적성 검사하고 종합 면접하고 마지막으로 채용 검진을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대학생 인턴십인데요. 모집 시기는 3에서 4월에서 하고 있고 실습은 7월에서 8월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인턴십 수료 1년 이내에 졸업 가능한 지원자이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여기 부분은 앞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채용인데요. 모집 시기는 수시이고 지원 자격은 지원 분야 실무 경력 4년 이상인 지원자입니다. 채용 요소별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개별 채용 공고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행 과정은 지원 접수하고 서류 전형하고 면접을 변형하고 맨 마지막에는 채용 건강 검진을 통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